안녕하세요. 대역전 신화를 쓰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인생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안다는 말이 있죠. 한없이 작았던 제 인생이 이제 활짝 펴지면서 밝은 빛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있기까지 저는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답니다. 이혼의 아픔과 배우자의 배신으로 힘들었지만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은 바로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사연 쭉 들어보시면 그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게 아니라 돌을 닦는 생활이라고 하실 거예요. 한때는 평생의 배우자라고 믿었던 여자는 창업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어요. 저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말뿐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나갔던 모임이었죠. 첫 만남 당시 아내와 사업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같은 목표로 대화하다가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원 2명과 함께 이제 막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던 단계였어요. 솔직히 말이 대표지 일반 직원보다 월급을 못 가져가는 달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대박 나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잘할 수 있겠지. 직원보다 돈 못 버는 대표가 어딨겠어. 오빠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힘내. 앞으로는 좀 다를 수 있잖아. 사업 초창기 자리를 잡아 나가던 힘든 시기라 아내한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죠.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미래까지 꿈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일에 집착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힘들게 키웠다는 사실을 듣게 됐거든요. 아내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족끼리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내와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한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죠.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장인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연이가 아주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집도 회사 일도 다 잘하려고 할 거예요.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예비 며느리 믿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요즘은 여자들도 일 욕심 많은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 사돈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이야말로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양가 어른들 상견례는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장인의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일 욕심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태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들과 저희는 확연히 다른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늦은 시간 퇴근하는 아내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피곤하면 일 좀 조절해봐. 내 업무는 내가 끝내야지. 그래야 속이 편해. 그래도 당신 몸이 먼저지.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회사 일에 몰두하면 아내는 예민해졌어요. 특히 인사평가 시즌이 오면 말 걸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저는 아내가 히스테리적으로 변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결혼 6개월 차에 아내는 회사 일을 집까지 가져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노트북을 챙겨와서 방까지 새기 일쑤였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길래 저는 아내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내일 출근한다면서 아직까지 이래? 뭐라도 좀 챙겨줄까? 시끄러워. 나 일할 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난 당신이 밤새는 것 같길래 야식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그런 거지. 말길 못 알아들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사람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 회사가 고작 구멍가게 수준인 거야. 알아? 뭐?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성질이야? 됐어. 바쁘니까 내일 얘기해. 저는 돌변하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일할 때 말 거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체 회사에서는 사람들이랑 일은 어떻게 할까 싶었다니까요. 저는 괜히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가 기분이 상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는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젠 내가 미안해.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예민해져서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당신 날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나도 갑자기 흥분해서 진짜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진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랑 잘 풀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까지 했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내는 잠도 많이 못 잤을 텐데 아침까지 준비한 채 저한테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화를 내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정성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사과할 짓을 왜 해? 내가 이번만 봐주는 거야?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그때는 아내와 화해하고 잘 넘겼어요. 하지만 아내의 일욕심은 회사의 연차가 쌓일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30 중반에 임신했던 아내는 노산에 몸도 약해서 특히 조심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임신했을 때도 늘 하이힐을 신고 다녔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아내한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임산부가 하이힐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난 하이힐이 더 편해. 굽 없는 신발은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어? 그래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 더 힘들어질 텐데 편한 신발을 신어야지. 난 임신했다고 임산부처럼 다니는 게 더 싫다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야. 하이힐을 포기 못하던 아내는 걱정하는 제 말에도 쉽게 화를 냈어요. 그때 아내는 임신 6개월로 몸이 한창 무거울 때였습니다. 병원에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닐 거라면서 저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이런 아내를 본 저희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겠습니까? 친정 엄마가 없던 아내한테 더욱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하던 어머니는 아내가 하이힐을 신고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넌 지금 뭘 신고 오는 거야? 임산부가 위험하게 힐을 신고 오면 어떡해? 옷도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산모는 항상 몸이 따뜻해야 하는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그런 말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 안 그래도 병원에서 몸 챙기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냐? 너야말로 뱃속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도 중요하지만 전 제 인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아내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반찬부터 산모용품까지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날 어머니는 냉랭한 아내 반응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니가 걱정하던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침에 하일 또각거리면서 출근했던 아내가 넘어져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갑자기 넘어지면서 배에 통증이 와서 하루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병원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다쳤다니. 괜찮은 거야? 네, 어머니 괜찮아요. 갑자기 넘어지면서 놀라서 배가 아팠던 거래요. 지금은 안정 취하면서 괜찮아졌어요.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아내를 보려고 병실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신발 높은 거 신지 말라고 했었잖아. 죄송해요. 저 잘못 넘어져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아휴, 난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거사, 제발 몸 조심 좀 해. 놀라서 손 차가운 것 좀 봐.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는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주물러주면서 다독였어요. 그때 아내도 갑작스런 사고에 놀랐는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많이 아껴주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제야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 후 아내는 퇴원 후 어머니가 사주신 낮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신발을 신고 사진까지 찍어서 어머니께 보내고 영상통화로 뿌듯한 목소리로 전화까지 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어머님이 주신 신발 신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신어주는구나. 넌 길쭉길쭉 키가 커서 낮은 신발 신어도 예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모델 같네. 정말요? 어머님, 정말 잘 신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죄송했어요. 괜찮어. 원래 딸들이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나도 딸 키워봐서 알지. 네, 어머님. 아내는 어머니와 통화를 나누면서 좋게 풀었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막내딸을 대하듯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워낙 어릴 때 친엄마를 먼저 떠나보내서 난 엄마 사랑이 뭔지 잘 몰랐거든? 근데 결혼하고서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게 꼭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한테 친정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사랑을 받았을 것 같더라. 그래서 어머니께 참 감사한 마음이 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그때 아내는 어머니가 꼭 친엄마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는 아내한테 참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후 아내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육아휴직을 쓰고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했을 때 심각할 정도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자주 와서 잘 있는지 확인까지 했었죠. 하필 저는 하던 일이 바빠져서 일로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확인하러 가주시니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민용아, 오늘 어째 며느리가 너무 이상하다. 오늘은 아예 밥도 안 먹었어. 네? 밥도 안 먹어요? 왜요? 내가 죽을 해줘도 자기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만 하는데 어떡하면 좋니? 일단 제가 집에서 가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하던 일을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거실에서 울고 있는데 아내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우선 울던 아이를 품에 안아서 달랬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아내한테 가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애 우는 소리 안 들렸어? 애가 울어? 나 못 들었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안 들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읽은 책 좀 봐. 나 이거 다 읽었어. 너무 재밌다니까. 당신 대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아내가 정말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온 상태였습니다. 일에 빠져 살던 아내가 갑자기 회사를 휴직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내분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검사 결과 아이에 대한 원망도 보이네요. 아내도 분명히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를 원망한다고요? 네, 일로 성취감을 느끼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인 경우가 있어요. 분명 아내도 아이를 원해서 낳았는데 산후 우울증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아이를 원망하고 있다는 진단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아이 키우면서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당신이 말을 해줘야 내가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나 그냥 출근하고 싶어. 하루 종일 애랑 있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 당신은 출근하니까 모르지?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애랑 둘이 있는 내 심정 알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어머니가 도와줘도 정말 힘들 것 같아?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난 진짜 이대로는 하루도 더 못 버티겠어. 여보,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애 좀 봐달라고 부탁하자. 정말 나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가면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 그냥 나가서 돈 벌래. 아내는 아이만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아이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집으로 와서 아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내가 출근해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아내는 아침에 집에 온 어머니를 보자마자 아이한테 챙겨줘야 되는 것들을 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분유는 꼭 3시간 텀으로 주시고 몇 시에 분유를 얼마큼 먹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분유 너무 많이 주시는데 적정량 꼭 지켜서 주세요. 그랬니? 몰랐어. 내가 애들 키울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적어두나 봐. 제가 용돈도 드리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손자라고 대충 보지 말고 친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좀 봐주세요. 뭐? 대충? 너 지금 대충이라고 했니? 저도 정말 참다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손주 보면서 드라마도 보시죠? 요즘 애들한테 스마트폰도 안 준다는데 TV를 보시면 어떡해요? 이제 100일 된 애가 드라마를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난 애만 보고 있어? 당연하죠. 제가 비싼 돈 주고 애들 놀아줄 장난감도 다 사다 뒀잖아요. 저거 다 애들 오감 발달에 좋은 장난감인데 어머님 저걸로 손자 놀아주신 적 있으세요? 대충 보시지 말고 제대로 신경 좀 써주세요. 아내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에서 듣던 저도 황당할 정도였어요.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해도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내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환갑 넘은 어머니가 어린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래서 용돈까지 드리는 거 아니야. 힘든 일이지만 잘 좀 해달라고 돈까지 드리는데 제대로 해주시는 게 없잖아. 뭐? 그렇게 챙길 게 많으면 애초에 당신이 봤어야지. 산후 우울증 와서 당신 일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당신이 주는 돈도 전부 애한테 쓰고 있는 거 몰라? 회사 다니는 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애한테 필요한 건 부자인 부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애 키우려고 돈 쓰고 있는데 되는 게 없잖아. 그래? 당신 생각 잘 알았어. 그럼 나가는 돈도 아까워 보이는데 당신이 해보던지. 어머니, 저랑 같이 나가요. 오늘부터 손주 봐주는 거 그만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뒤에서 황당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렇게 나가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저는 아내의 외침에도 무시를 하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어쩌려고 이래. 제 혼자 애를 어떻게 보라고. 저 사람이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당분간 어머니도 오지 마세요.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쉬세요.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볼게요.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애만 던져놓고 나왔던 겁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 키울 때 맞벌이가 필수라지만 이건 아이를 대신 봐주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던 건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내려드렸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니? 어머니, 그냥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 사람도 직접 해봐야 알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집안일은 물론이고 육아까지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기본적인 것도 몰랐어요. 자기 살림인데도 냄비 하나까지도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어머니를 도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집안 살림은 거의 제 담당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회사만 다닐 뿐 집안일은 아예 뒷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꾸 요구하는 게 늘어나니까 저도 화가 났던 거예요. 결국 그날 저녁 아내는 어머니를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아내가 어머니한테 애원하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도 몰랐어요. 난 널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어. 네가 산후 우울증이라길래 널 걱정했던 거라고. 죄송합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국 이 사건은 아내가 어머니께 싹싹 빌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져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날 온갖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후로 어머니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러다 결혼 3년 차쯤 둘째가 생겼고 아내는 저한테 기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었죠. 자식한테 형제를 만들어주는 건 부모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래. 우리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나도 그동안 당신 입장에서 너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앞으론 나도 노력해볼게. 첫째 때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던 아내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첫째와 달리 둘째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아내가 예전과 다르다면서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어요. 부부는 같이 사는 세월이 쌓일수록 서로한테 믿음이 생긴다는데 저와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동상이몽이었죠. 특히 결혼 7년 차쯤 됐을 때 아내는 남자로서 자존심을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주말에 편한 차림으로 있으면 아내는 한심한 목소리로 절 무시하듯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지 마. 너무 후줄근해서 꼭 백수 같아. 왜 괜히 시비를 걸어. 주말에 편한 옷 입고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동네 창피해서 그래. 호준이 어린이집 선생님도 이 동네 사는데 애들 체면이 뭐가 되겠어? 호준이는 자기 아빠 사장님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아빠 꼴이 그게 뭐야? 하긴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일이 안 풀리니까 꼬라지도 그 모양이지. 제가 안 씻은 채 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내의 말은 비수가 되어서 그대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과장이었던 아내가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던 시기였어요. 일에 몰두하면 예민해지는 아내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가 자신이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손자 데리고 집에 오는데 좀 이상한 걸 봐서 그러는데 너 요즘 며느리 이상한 거 없니? 네? 어떤 점이요? 저도 요새 일이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 차에서 내리는 걸 몇 번 봤는데 회사 사람 치고 너무 친한 것 같아서 혹시 너 아는 사람인가 했지. 저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오래 일한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새로 직원을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누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봤어? 아니, 당신이 회사 끝나고 집까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빨리 오면 좋은 거지. 뭘 그런 걸로 꼬투리를 잡아. 설마 어머님이야? 그치? 맞지?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런 소리 한 거지? 누가 본 게 중요해?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왜 이렇게 펄쩍 뛰어? 뭐 찔려? 누가 찔려? 지금 생사람 잡으니까 그러잖아. 하여튼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살길래 그런 말을 듣자마자 날 의심하듯이 물어? 이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길게 얘기하기 싫은 거야. 진짜 수준 떨어져. 얘기가 왜 갑자기 왜 저런 방향으로 튀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는 뜬금없이 저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내뱉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왜 갑자기 그렇게 나오는데? 맞잖아.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나보다 더 벌어온 적 있어? 무늬만 사장이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걸 왜 붙들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난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고군분투하는데 당신이 그딴 생각이 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라고. 나 집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 다른 팀 부장님이셔. 내가 하도 고생하니까 가는 길에 내려주는 거라고. 그런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 어떻게 남편이 남보다 못하냐? 저는 아내가 화를 내면서 억울한 목소리로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동안 아내가 귀가 시간도 늦고 회식이 늦어져서 전화해보면 주변에서 늘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말을 듣고 오해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아내한테 잘못된 생각을 품었다는 생각에 사과를 하면서 말했어요. 난 그동안 당신이 자꾸 말도 없이 늦으니까 오해했지. 당신이 맨날 늦는다고 잔소리해서 나 요즘 회사 부장님이랑 카풀하고 다녀.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일하느라 힘든 사람 두고 그런 생각을 해야겠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앞으로 그런 말 안 할게. 저는 그동안 카풀을 하고 있었다는 아내 말에 사과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사업이 불안정할 때라 아내보다 벌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탈모 치료제 특허를 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사업을 유지하는 일이 힘들기만 했었죠. 그래서 집안 경제를 아내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의심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배려를 아내는 기만하고 있던 겁니다. 승진을 위해서 야근도 불사하던 아내는 아이들한테 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엄마였어요. 첫째는 밤이 늦은 시간까지 아내를 기다리면서 저한테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 엄마 오늘 바빠서 늦을 거래. 왜?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 얼굴 그려서 엄마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랬어? 그럼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엄마 보여주자. 저는 아쉬워하는 아들을 달래 재웠습니다.
목 빠지게 엄마를 기다리던 첫째가 잠에 들었고 새벽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는 대화를 할 틈도 없이 씻고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첫째는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가더니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걸 좀 봐주세요. 아내는 첫째가 보여주는 그림을 슬쩍 보더니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 엄마 출근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엄마 예쁘게 그렸는데 어때요? 비키라고 했지? 엄마 바쁘다니까. 엄마 미워. 첫째의 부탁에도 아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시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잠깐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 어제 새벽에 들어왔어. 아침부터 엉겨붙는 애 감당할 기운이 있겠어? 뭐? 엉겨붙어? 그게 애한테 할 소리야? 몰라. 당신 얘 좀 달래봐. 애들한테 상처 주면서 승승장구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정신 차려. 당신 그러다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고. 그냥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게. 난 당장 차장 승진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뭐가 문제야? 결국 능력 없는 아빠보다 잘 나가는 엄마를 좋아하게 될걸? 당신이야말로 후회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무슨 말을 해도 아내한테는 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정말 일에 미친 사람처럼 애들마저 뒷전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내가 참 위험해 보였어요. 이런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갔던 둘째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응급실에 갔던 거죠. 그때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어머니가 먼저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내한테 둘째가 아프다고 전화를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내한테 전화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애가 아프다는데 안 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내가 간다고 애가 멀쩡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어쩌라고. 애가 어떤 상태인지 걱정도 안 돼? 진짜 왜 그래 정말. 밥 필요 없고 무조건 와. 저는 아내한테 무조건 오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뒤 병원에 나타난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저한테 오더니 대뜸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영 과장님이랑 일하고 있는 같은 팀 직원 장보람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아이 상태 좀 보고 오라고 해서요. 네? 그 사람이 그런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아내와 같이 일하고 있다는 한 사원의 말에 정말 기겁했습니다. 친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꼭 드려야겠네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어요. 규모는 작아도 정직한 회사라는 믿음으로 다녔는데 물을 흐르는 사람이 생겨서 곧 그만두려고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 여기 회사를 망치는 범인이 있어요. 곧 저희 회사 최초로 여성 차장이 될 텐데 이건 막아야겠다 싶어서요. 저도 이 자료 회사에 정식으로 고발할 겁니다. 이게 뭐길래 그래요? 알아듣게 좀 설명해요. 집에 가서 꼭 좀 보세요. 아마 남편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안 그래도 둘째가 아파서 정신없는 와중에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직원이 의아했어요. 쉽사리 열이 떨어지지 않던 아들을 돌보느라 3일 내내 병원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병원 한번 와본 적이 없었어요. 집과 회사만 오고 가던 아내한테 크게 실망한 순간이었습니다. 녹초가 된 몸으로 겨우 열이 떨어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온 저는 병원에서 받은 USB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아버지 생신이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죠. 하지만 그날 아내는 아버지 생신 식사 자리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결국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하는 소리가 전화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왜 전화하셨어요? 너 술 마신 거냐? 오늘 네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했잖아. 언제 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 맞다. 그랬죠. 근데 어쩌죠? 제가 오늘 차장으로 승진해서 오늘 승진턱 내기로 했거든요. 못 갈 것 같으니까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뭐? 너 승진했어? 네, 저 이제 차장이에요. 저희 회사 최초로 여자 차장이 됐다고요. 그랬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회식해라 그럼. 어머니는 아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궁금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승진해서 회식하고 있대? 그렇다는데, 아유, 승진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소원 성취했네. 우리 며느리 차장도 달고 아주 경사났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꽃이라도 보내야지. 며느리 회사로 화환 하나 보내자. 민용아, 너 주소 알지? 적당한 문구 넣어서 하나 보내줘. 시부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며느리 기가 살지. 저는 아버지의 부탁에 아내 회사로 아침에 축하 화환이 도착할 수 있게 예약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승진했다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도 않더군요. 가족들 내팽개치고 얻는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아버지 생신도 아내 없이 보내게 됐어요. 심지어 아내는 밤 늦은 시간까지도 집에 오지 않았죠. 저는 애들을 재우고 낯선 직원이 건넸던 USB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확인한 저는 온몸에 피가 멈추는 것 같았죠. 그 USB에는 바로 아내가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사진들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에 있는 두 남녀가 회사에서 실제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지내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런 말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일에 미쳐서 일만 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일은 안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내는 그날 외박까지 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날이 새도록 아내가 쓰던 카드 내역,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 메신저까지 다 뒤졌어요. 그런데 저를 완전 봉으로 알았던 건지 컴퓨터 곳곳에 둘의 대화가 남아있더군요. 저장된 이름을 보니까 같은 회사 남자 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아이들 사진을 프로필로 걸어두고 은밀한 대화를 나눈 흔적에 저는 눈이 돌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회사에 왜 이런 화환을 보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우리 부모님이 보내신 거잖아.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 어제 외박해놓고 지금 그거 따질 때냐고. 나 이제 차장이야. 일하다 보면 외박도 하는 거지. 그리고 꼴랑 이런 화환 보내고 얼마나 뜯어내려고 쇼하는 건데? 왜 이젠 작정하고 시부모까지 나 뜯어먹으려고? 뭐야? 누가 뜯어먹었다는 거야? 당신 그동안 밖에서 딴짓하는 동안 집을 지킨 건 나야. 웃기시네. 그러는 당신 집에서 애들 보고 있던 돈은 내 돈이야. 이 정도면 남자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야, 말 다 했어? 진짜 할 말 없어야 되는 게 누군데? 너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능력도 쥐뿔도 없는 인간 데리고 살았더니 날 이런 취급해? 야, 더 이상 너 같은 뻔뻔한 거랑 못 살아. 이혼해. 너 바람피고 있던 거 모를 줄 알아? 지금 나 협박해? 나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고 당신은 다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사장이야. 누가 더 아쉽겠냐? 웃기시네.
그 능력으로 위자료나 준비해. 알겠냐? 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아내와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내 짐을 모조리 싸서 휙을 불러서 회사로 보내버렸어요. 회사에서 바람이 났으니까 거기서 살림 차리라고 양말 한쪽까지 모조리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 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저한테 화환이 다시 돌아왔다며 전화했어요. 어머니 전화를 받고 아내가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 퀵을 받았는지 아내가 황당한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며 전화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회사로 왜 내 짐을 보내? 누굴 개망신 당하게 하려는 거야? 개망신 당할 게 남았어? 너 거기서 유부남이랑 오피스 부부라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뭐? 그게 왜? 당신이 얼마나 의지가 안 되는 사람이면 내가 이러겠어? 오죽하면 회사에 의지할 사람을 찾겠냐고. 내가 왜 바람이 났겠어? 난 더 이상 너처럼 구질구질한 그런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거든? 이혼해. 그래,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바다까지 끌어내릴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상간남과 아내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발했죠.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메일 답장으로 돌아왔어요. 직원 개인 사생활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긴 답변이 왔지만 마지막 결론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고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 수 있는 모든 법적 소송을 시작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친권 양육권까지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아내는 이 상황에도 상간남한테 걸었던 소송을 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며 전화한 겁니다. 소송을 하려면 나한테 걸지 왜 엄한 사람한테 하풀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 와중에도 애들 걱정은 안 되냐? 넌 꼭 바닥을 치게 될 거야. 백날 저주해봐. 위자료 줄 테니까 위자료나 받고 떨어져. 진짜 구질구질하다. 끝까지 뻔뻔한 아내의 전화에 기가 막혔네요.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저는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모조리 챙겨서 이혼했어요. 그런데 5개월 뒤 배신자의 최후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는 자리를 갖는다는 말이 있죠. 직원들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던 뻔뻔했던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비상경영체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던 전 아내는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양육비가 안 들어오길래 알아봤더니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상간남은 진짜 아내가 회사를 뒤엎고 가는 바람에 자기 발로 퇴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불륜녀 딱지 달고 버티던 회사에서 완전 끈떨어진 년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저는 직원 2명과 고군분투한 끝에 탈모 치료제 특허를 내는데 성공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사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데 성공했죠. 그때 아버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어요. 저의 이 소식은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전 아내랍니다. 눈물겨운 목소리로 애원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소식 들었어. 축하해. 뭐야? 재수없게 왜 전화야? 술 마셨냐? 나 차장 달고 얼마 안 지나서 해고됐어. 회사가 부도났단 말이야.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널 내가 왜 돕냐?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 직원들 인성을 안 보고 경영하니까 회사가 망하지. 낙동강 오리알 됐네. 난 너무 힘들어. 애들이라도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애들이 인형이냐? 네가 보고 싶을 때만 보는 인형이냐고. 넌 정신 상태부터 글러먹었어. 잘 살려고 그랬다고?
웃기지 마. 넌 혼자서 잘 살고 싶었던 거야. 이제라도 네 본성 알아서 다행이다.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마. 그리고 양육비 보내기 전까지 애들 못 볼 줄 알아. 저는 그때 아내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애들이 할머니를 더 잘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경제력이 생겨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답니다. 제가 여러 일을 겪으면서 교훈처럼 남은 생각이 있어요. 바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더 멀리, 더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사연도 쓰게 됐네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한테 가장 힘을 준 존재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 덕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성공 비결을 묻는다면 아이들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성공에만 집중된 삶은 목표를 잃게 한답니다. 목적지를 잃은 배는 결국 자초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족들의 소중한 현재를 함께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가을 볕이 좋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소풍을 자주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